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이 그 끝에서 두 번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간이지 오늘이. 곧 끝나네요. 끝나니까 좋으세요? 끝나서 저는 슬퍼서 죽겠어요, 그냥. 네, 나만 그러는 거 같아요. 근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장자를 혹은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데 이 철학이 어떤 내면화되거나 자기한테 어떤 적절히 이용되거나 하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있다가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상당히 손해죠. 근데 그걸 어떻게 내면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내면화하고 들었던 철학적인 내용을 피와 살이 되게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항상 자기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장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하는 것들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장자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꿈꿨다, 혹은 이런 세상을 꿈꿨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는 일이 어느새 소홀해지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우리가 지적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맞이하는 아주 비생산적인 어떤 일인데, 이런 일들은 아주 비일비재하고 자주 일어나요. 지금 우리는 장자는 어떤 세상을 원했는가? 장자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장자가 무엇을 원했는지, 장자가 이 세상에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아는 데 빠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는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하는 각성의 시간을 갖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각성의 시간을 갖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영혼이 점점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망가지는 영혼을 보면서도 자기가 마음이 아프지 않아. 그 뭐냐?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느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치란 무엇이냐? 내가 장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 장자에 대해서 안다. 장자를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다 하고, 장자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커지는 것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능력이 줄어들어 버린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약 16시간을 공부하고 오늘이 17번째 날인데, 우선 내가 그동안에 한 번도 감기 몸살이 안 걸린 것을 감사하고 그렇지만 이 17번이 오면서 우리는 장자에 대한 지식은 증가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제 집에 돌아가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는 자기를 각성하는 능력도 덩달아 올라갔는가. 장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만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한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일들은 순간적인 해프닝이거나 시간 낭비일 수가 있어요. 굳이 만날 필요가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 시간을 그래도 좀 더 하나의 자기 스스로의 역사가 될 수 있으려면 거기는 반드시 자기 각성의 시간, 그것도 철저한 자기 각성의 시간이 함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너는 그러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중요하다는 것은 자기 각성이 없는 어떤 일도 자기한테 의미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도 의미가 없고 나라에도 의미가 없고 이 우주에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위대함의 출발은 항상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장자가 했는데 장자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기한테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면은 점점 자기가 망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특히 여러분들이 계속 자기한테 묻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무엇을 물어야 되냐?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존재론적 문제가 나한테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한테 계속 물어야 돼요. 그 물음들이 다 집약해서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은 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계속 물어야 돼요.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어떤 공부도 다 소비적이에요. 어떤 공부든지 생산적이 되려면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 계속 물어져야 돼. 계속 물어져야 돼.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장자의 작회라는 개념하고도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이제 몇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 이 앞에서 우리가 그 일뇌, 지뇌, 천뇌 이야기했죠. 예, 땅의 통소, 인간의 통소, 하늘의 통소. 거기에서 하늘의 통소할 때 그러니까 이 땅의 통소는 뭐예요?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죠. 여기 나무에도 있고 그런 구멍들이 있죠. 이런 구멍들이 바람이 지나가면은 구멍에서마다 다 다른 소리가 나죠. 각자 다 다른 소리. 어떤 소리는 음험한 소리, 어떤 소리는 밝고 경쾌한 소리, 짧은 소리, 깊은 소리, 다양한 소리들이 나요. 다양한 소리들이 나는데 그 소리들은 각자 그 구멍이 자기가 낸 소리라고 생각해.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어떤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과 그 구멍이 만나서 나는 소리죠. 또 뭐예요? 일뇌. 사람들이 피리 같은 것들. 사람들이 구멍을 내서 피리를 불죠. 근데 각자 그 구멍들은 그 구멍 뇌가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런 또 바람이 불어야 또 소리가 나죠. 그렇다면 이런 천뇌, 이 우주의 소리, 이거 전부 합쳐서 나는 우주의 소리는 그러면은 누가 바람을 부는 것이냐? 누가 바람을 부는 것이냐?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장자가 누가 바람을 분다고 결론을 냈어요, 안 냈어요? 결론 안 냈죠. 누가 바람을 분다. 그러면은 바람을 불어주는
근원적인 그 누군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나중에 이제 보기로 하고, 그 문제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이제 교재로는 약 52쪽 정도 되고, 여러분들은 한자를 잘 아시니까 52쪽의 원문을 보시고, 저는 53쪽의 번역문을 보겠어요. 자, 우리 마음 속에는 수없이 많은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해요. 화를 내고 난 다음에 대개는 후회하죠. 화를 내고. 그런데 후회가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화가 나죠. 지금 한 10분 정도가 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자, 노여움, 슬픔, 이런 것도 다 똑같은 일이죠. 자,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또 혹은 걱정과 한탄, 변덕과 고집, 아첨과 방자, 개방과 꾸밈, 음악 소리가 텅 빈 대나무 피통 속에서 나오고, 또 습한 증기로 버섯이 돋아나듯이 온갖 감정의 변화는 밤낮 없이 내 눈앞에 차례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어디서 생겨난지를 알 길이 없다. 그것이 어디서 생겨난지를 알 길이 없다. 내는 화, 분노,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어디서 오는 것이냐? 알 길이 없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그 까닭을, 그 근원을 알려고 애쓰지 말자. 애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애쓰지 마라. 아침, 저녁으로 이런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본래 무슨 원인이 있어서 그럴 거 아니냐. 무슨 원인이 있어서 그럴 거 아니냐.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없으면 나도 없어. 나도 없어. 내가 없으면 또 감정이 어디 나타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버거워하는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은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고, 그렇죠? 내가 있기 때문에 그 감정들이 있고, 또 감정들이 있어서 또 내가 있어.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고, 내가 없으면 감정이 나타날 데가 없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진실에 가까워. 그런데 무엇이 갖가지 감정을 생기게 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무엇이 이런 감정을 생기게 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내 안에서, 우주 대자연에도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고, 바람이 세게 불면 소리가 커지고, 바람이 작으면 소리가 잔잔해지는데 누가 이 바람을 부는 것이냐. 여기서 문장이 끝났어요. 누가 바람을. 근데 여기서 이제 뭐예요? 그것을 인간의 문제로 다시 끌고 들어왔어, 장자가. 그래가지고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듯이 내한테는 내가 있어서 감정이 있다. 감정이 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생겨나는 근원은 어디냐? 라고 물어요. 마치 그 문장이 여기서 다시 누가 그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이냐? 라는 문장처럼 여기서 누가 또 그런 감정을 생기게 하는 것이냐? 라고 이제 약간 연결시킨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앞에서는 누가 그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문장을 그쳤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그 갖가지 감정을 생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들어야 될 것은 뭐냐? 앞에서 또 알려고 애쓰지 마라. 알려고 애쓰지 말자. 자, 우리가 근원에 대해서 근원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냐면은 목적론과 연결이 돼요. 근원, 본질, 목적, 이념, 이상, 기준, 구분 이런 것들은 다 한데 연결돼 있어요. 자,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왜 대답이 이렇게 작으세요? 지금 이 말이 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근원, 이 세계가 어떤 토대에 서 있다. 그러면 그 토대는 존재론적으로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 나한테 무슨 대답을 하면은, 나한테 어떻게 대답해 주면은 좋아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질문에만 충실하세요. 자, 우리가 어떤 토대에 서 있다. 이 세계는 토대에 서 있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바뀌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본질이나 토대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럼 이 좋은 거는 키워져야 되겠어요? 줄여져야 되겠어요? 키워져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토대를 긍정한다. 본질을 긍정한다. 그러면은 그 토대나 본질은 존재론적으로 이것은 키워져야 돼요. 그렇죠? 키워져야. 그게 전형적으로 그것이 반영된 철학이 공자 철학이에요. 그 토대나 본질을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는 근거, 토대, 본질을 공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이라고 그랬죠. 인. 그 인은 인간한테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죠.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인은 키워지고 보존돼야 돼요. 그래서 논어라는 책 전체는 다 이 인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이 인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것으로 내용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본질, 어떤 토대를 긍정하면, 토대를 긍정하면 그것은 키워져야 되죠. 예를 들어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한 사람한테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눈물이죠. 눈물의 씨앗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만, 이거 정의가 내려지면은 더 완벽한 사랑일수록 더 눈물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나 개념을 어떤 본질적인 내용으로 규정하면 그 규정된 그 본질은 계속 더 키워지고 보존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얼마나 더 커질 것인가 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계속 키우다 보면은 어떤 이상적인 단계가 상정이 돼요. 그럼 그 이상적인 단계는 목표, 목적 내지는 기준이 돼.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인간한테 있다. 그런데 그 이는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본질이다. 그러면 이 이는 키워져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인간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 설정이 되고 그 이상적인 인간은 이 인을 얼마나 많이 키웠는가가 결정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자 철학의 전체는 이 인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로 된단 말이에요. 이 전 과정을 한마디로 하면 그것을 극기봉예라고 한다. 봉예. 자, 그러면은 이 이상적인 단계가 설정이 되면 그것이 기준이 되고, 기준이란 단어를 듣기만 하면 무슨 말을 생각해내야 돼요?
다시 다 함께 기준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무슨 단어를 함께 떠올려야 돼요? 구분. 자, 기준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구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자, 기준, 그럼 무슨 단어를 떠올려야 돼요? 구분.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분을 하지 않는 일은 없어. 그렇죠? 구분을 하면서도 기준이 없다고 나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하고 구분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구분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겨요? 배제의 일이 생겨요. 배제. 구분을 하는 순간 거기서는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쁘냐 미우냐, 어떤 기준을 갖는 순간 구분을 하고 구분한 다음에는 어느 한쪽을 더 높이고 어느 한쪽을 더 낮추는 일이 생기죠. 배제를 해요. 배제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겨요? 억압이 생겨요. 그래서 기준, 구분, 배제, 억압, 이것은 일련의 한 활동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갖는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기준을 갖는다. 본질을 갖는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목적을 갖는다. 이런 말도 돼요. 이상적인 단계를 갖는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키워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내 아들은 의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딱 이상적인 단계, 목적이 설정되는 순간 의사는 기준이 돼요. 그러면은 그 아들은 이제 이 기준의 지배를 받게 돼. 그래서 의사가 된다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의사가 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이뻐 죽겠어. 의사가 되는 일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면 미워 죽겠어요. 자기 자식은 책을 읽는 모습도 자기 자식이고 게임을 하는 것도 자기 자식이에요. 착한 일을 해도 자기 자식이고 좀 덜 착한 일을 해도 자기 자식이에요. 그런데 자식의 모든 행위가 다 의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이 기준에 맞춰서 평가가 되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부모 자식 간의 순수한 정감이나 신뢰나 하는 것들은 전혀 다른 색깔로 바뀌어버려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등이 생기죠. 다행히 자식이 좀 둔하거나 예민하지 않거나 생각이 짧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 그런데 자식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거나 예민하거나 잘 태어났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건 이 기준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 장자나 노자나 반야심경이나 하는 이런 철학하고 공자나 맹자나 하는 철학은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누가 바람을 불게 하느냐, 누가 그 소리를 내게 하느냐, 그 감정이 생기는 근원은 어디냐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근원에 대해서 답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근원이라는 점, 이것을 장자는 정성껏 다루고 있어요? 소홀히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소홀히 다루고 있어요.
근데 소홀히 다룬다고 해서 그냥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렇게 분명히 드러낼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을 보면은 이 감정을 드러나게 하고 뭐 하는 그런 어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따지지 말자. 자세히 따지지 말자. 세상에 이런 무책임한 철학자가 어디가 있는가 싶은데 장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매우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일관되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대목은 누가 그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이냐 라는 이 말하고 그 감정이 생기는 근원은 어디인가 하는 것하고 연결시켜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연결시킬 수 있을 때 장자는 그것을 소홀히 다루는 이유가 뭐냐? 근원이나 목적이나 이상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이 설정되는 방식의 세계관을 지향하지 않는다 하는 태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보면 돼요. 이거는 좀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조금씩 차근차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약유진제, 약유진제. 이 약이라는 말이 아주 애매한 말이에요. 어떨 때는 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화자, 즉 말하는 자가 숨어버리기도 해요. 자기를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데 사용되기도 해요. 약유진제, 진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진제, 참된 주제자라는 뜻이에요. 참된 주제자. 가만있어 봐, 이게. 요즘은 글자를 써놓고 자신이 영 없어요. 근데 보면 맞았어요. 약유진제. 이게 주제자죠. 주제자. 참된 주제자. 어떻게 보면은 뭐 신이라고는 아니지만 어떤 신 같은 어떤 존재. 근데 이 진제가 약유. 있는 것 같다.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서 있는 것 같다 해놓으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없다고 해석할 수 있죠. 이 약과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가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상, 하나는 사. 상사. 상은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 같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진짜 그것이다 아니다. 진짜 기다. 진짜 기다. 이것도 그것인가 아닌가? 뭐뭐처럼 보이는데 가서 보니까 그것이더라 아니더라. 그것이 아니더라. 이 말 두 개 다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 같다.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 같다요. 그런데 이걸 쓰면은 뭐뭐처럼 보이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그러더라. 이거는 뭐뭐처럼 보이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니까 사이비. 사이비. 그저 보이는데 사이비. 그렇죠. 이게 그 사입이란 말이 그렇게 감탄을 자아낼 줄 몰랐어요. 그렇게 감탄을 자아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죠. 상은 뭐뭐처럼 이것도 약도 뭐뭐 같다. 뭐뭐처럼 같다. 그러니까 뭐야? 진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것도 같고, 자, 이건 좀 근데 이거는 뭐야? 약유 진제 이 말은 진제가 있는 것 같다. 진제가 있는 것 같다.
여기서는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흔적이 특별하지 않다. 흔적이 분명하지 않다. 진짜 참된 주제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감정들, 그런 감정들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믿을만 하다. 그런데 있는 것 같으니까 실체는 있는 거 아니에요? 유정이 무형. 유정이 무형. 이 정이라는 것은 감정이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실제 모습, 실제 작용, 실제 작용이 있지만 형태, 정해진 어떤 모양이 없다. 정해진 모양이 없다. 형하고 대비되는 말이 또 뭐가 있냐면은 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도 모양이죠. 상도 모양이고 지금 이 설명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은 상도 모양이고 형도 모양이에요. 형도 모양이요. 그런데 형은 특정하게 정해진 모양을 형이라고 그래. 특정하게 정해진 모양. 우리가 특정하게 정해진 주문할 때 그 쓰는 특정한 틀을 뭐라고 그러죠? 형틀이라고 그러죠. 형틀. 그 형틀은 이제 이렇게는 안 쓰는데 여기 밑에다 이렇게 쓰죠. 자, 그러니까 이 형이 들어가면은 구체적인 모습이 있는 거. 구체적인 모습이 있는 거. 나는 지금 형이에요, 상이에요? 나는 형이에요, 상이에요? 형이죠, 형. 근데 사실은 상인데 여러분들이 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도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 상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놀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줄곧 형만 가지고 다닙니다. 상은 뭐냐면은 이렇게 모양이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은 형태. 정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이건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럼 상징할 때 어떤 증표로 드러나는 것을 형징이라고 않고 상징이라고 그러죠. 상징.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뭐예요? 산이죠. 이것도 산이에요. 이것도 산. 이것도 산이고 이것도 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형이에요, 상이에요? 상이죠. 이거는 형이에요, 상이에요? 형. 자, 지금 형과 상은 구분했죠? 이것은, 자, 그러니까 실제 작동은 있어, 내 안에. 이것이 실제 모습은 있어. 실제로는 있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 실제로는. 그런데 뭐예요? 어떤 구체적인 형태, 모습을 보여주진 않는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진 않는다. 우리 몸에는 뼈가 100개 정도 있고 구멍이 9개가 있고 뭐 수술한 구멍으로 안 쳐요 여기서는. 9개 구멍이 있고 내장이 6개가 있다. 6개가 있다. 자, 위는 내장이 아니에요. 여기 6개, 5장 안에 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위는 5장이 아니에요. 5장이 안 들어가. 5장은, 장기는 없으면 죽는 게 장기. 위는 없어도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없을 필요는 없지만, 신장, 그 다음에 뭐, 폐, 그 다음에 비장,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야, 신장. 예, 신장. 화내지 말고 좋게 이야기하고. 신장.
자, 그 육장 그러면 그건 이제 명문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마 명치를 말할 거예요. 자, 보통 여기서는 이제 6개로 말했네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5장을 말하는데. 근데 그 5장 이 모두 갖춰져 있어 우리한테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제자가 있으면은 어느 것을 더 좋아할 거 아니냐. 이건 이제 장자 생각이에요. 주제가 있어 안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말하면 방법이 없는데 장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만 좋아한다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있어도 나는 눈이 제일 좋아. 나는 입이 제일 좋아. 그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들은 다 이것들의 역할을 가지고 전체 조화를 이루고 있죠. 그대는 그 모두를 좋아할 텐가? 그런데 어느 것만 반드시 편애하는 것이 생길 것이다. 편애하는 것이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은 좋아함을 떠나서 모두 일부리는 머슴이나 종처럼 여길까? 그 머슴이나 종들은 서로 다스릴 수가 없을까? 아니면 서로 교대로 주인이 됐다 종이 됐다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실은 참된 주제자가 있다. 이 사실을 알건 모르건 참된 주인의 진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주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원인이나 질서가 있는 것 같다. 있는 것 같다. 봐라. 이것들이 전부 어떤 우리 안에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락날락 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야? 그것이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그것이 없는 것처럼 무엇인가가 있기는 있다. 이 우주 전체를 관리하는 무엇인가가 있기는 있다. 있기는 있다. 우리 이렇게 5장이 각각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가 맞춰져 이런 것이 있기는 있다. 있기는 있다. 그런데 있다는 이 사실을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그것은 있다. 알건 모르건 우리 그것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장자는 매우 소홀히 다루고 있다. 매우 소홀히 다루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어떤 근본적인 토대나 본질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까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도를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이제 보도록 하죠. 장자는 이것을 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서 이 번역본은 이렇게 했어요. 55쪽입니다. 일단 사람으로서의 형태를 받은 이상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왜 이 장자는 어떤 근원, 주제자 이것을 소홀히 다루느냐. 기독교의 신이나 어떤 그 나중에 한나라 때 오면은 모든 존재의 근원인 정기, 이 장자에서 말하는 기가 아니라 그때 정기, 근원 이것과 같은 것은 아닌데 장자는 전체를 관리하는 어떤 주제자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주제자를 장자가 소홀히 다루는 이유는 그것이 소홀히 다루는 것 같은 형태로만 드러날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소홀히 다뤄야 되는 것은 뭐냐? 소홀히 다룬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장자가 이 소홀히 다룬다. 나는 그것을 소홀히 다룬다. 장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장자는 이것을 소홀히 다루는 것 같다. 그런데 왜 이것을 소홀히 다루려고 할까? 그건 뭐냐? 보통 주제자나 어떤 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어로 그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 장자는 그것을 언어로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그것은 뭐냐? 장자가 볼 때는 전체적 유동성 같다. 혹은 유동적 전체성 같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움직이는데 그 안에서 어떤 절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움직임들이 있죠. 이 움직임, 이 전체성, 이것 자체를 장자는 근원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그건 원인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지금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유동하는 이 우주 전체, 이것을 장자는 주제자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근원적인 어떤 존재 자체가 특별히 있어서 그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동적인 전체성 자체를 장자는 근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주제자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번역본은 이렇게 됐어요. 55쪽인데 일단 사람으로서 일수기 성형 불망이 대진, 이건 일단 사람으로서의 형태를 받은 이상 목숨을 해치는 일 없이 그대로 죽기를 기다리자, 이렇게 했는데 많은 번역본들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앞 뒤에 문장 연결을 중점적으로 보면 여기는 갑자기 몸을 하나 받았으면 그 몸을 손상시키는 없이 끝까지 잘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조금 내가 볼 때는 돌출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되냐. 성형이라는 단어를 어떤 육체성을 하나의 형태로 형성하는 것, 이것을 성형으로 보지 않고,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가 한자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완성된 형태를 받았으면 손상시킴이 없이 다 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몸의 문제로 본다면 이게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한 번 특정한 관점을 가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람들은 한 번 특정한 관점이나 관념을 가지면은 손상시킴이 없이, 그것을 바꾸거나 변경함이 없이 끝까지 간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어떻게 보냐면 인간이 어떤 특별한 관점에 갇히는 한계를 말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 그 다음 문장, 이건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다른 해석이 옳아요? 내가 옳아요? 내가 옳죠. 그런 신뢰관계가 없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물, 상인, 상미. 여물, 상인. 다른 사물들 혹은 다른 사물들과 서로 칼날을 대듯이 서로 부대끼는 거. 그것이 마치 말을 달리는 것처럼 과격하다. 이것이 나는 이런 문장들과 같이 함께 해석하려면은 어떤 특정한 관점에 한번 갇히면 그것은 변화시키지 않고 끝까지 간다.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신념을 한번 가져버리면은 중간에 바꾸는 것 없이 그대로 가잖아요. 그것을 정당하는 방식으로. 저는 장자가 이것을 비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한번 특정한 관점을 가지면 손상시키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 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물이나 다른 사람들과 서로 부대끼는데, 서로 해치고 다툰데, 그러면 다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인생은 말을 달리듯이 휙 지나간다. 혹은 그렇게 하는 일이 마치, 그렇게 하는 그런 행위가 마치 말 달리듯이 그렇게 과격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막지능지, 그것을 멈출 수가 없다.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사람이 한 번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특정한 관점을 가지면은 그것을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등의 손상이 없이 끝까지 지키려 한다. 그 끝까지 지키는 그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부대끼는 이 일을 마치 말 달리듯이 과격하게 하는데 그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막을 도리가 없다. 슬프지 않은가? 이게 슬프지 않은가? 이게 슬픈 일이단 말이에요. 평생, 자, 이런 상태로 살면 평생 애를 태우면서 엄청난 수고를 해도 그만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게 된다. 너무 멀리 와버렸어. 평생을 이런 특정한 관점에 갇혀서 손상시킴이 없이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일이 끝까지 지키는데 그러면서 끝까지 그 지키는 그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고 갈등을 빚고 다투고 변론을 하고 이해를 하네 용서를 하네 사실은 거짓말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을 달리듯이 그렇게 하니 이것이 슬픈 일이 아니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애를 다하고 수고를 해도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고갈될 대로 고갈되고 낡을 대로 낡아져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게 돼버린다. 가엾지 않은가? 우리 삶이 가엾지 않은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살아있다고 한들 그것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해서 살아있다고 한들 그것이 뭐냐? 몸도 늙고 마음도 따라서 시들어버린다. 지친다 말이죠. 이것이 비극이 아니고 뭐냐? 비극이 아니고 뭐냐? 야, 사람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어리석은 거야? 사람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어리석은 거야? 근데 나만 어리석은 거야? 아니면은 사람 중에는 어리석지 않은 자가 있을까? 있기를 하는 걸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리석지 않은 자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거의 없다는 말이죠. 거의 없다. 자, 이 자리, 이 지구상에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 자, 우리만 어리석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한 번 정해진 관점, 특별한 형태가 있는 관점. 자, 여러분들 이 특별한 형태라는 것 중에서 현대 사회 속에서는 주의라는 게 있어요. 주의. 보수주의, 진보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국가주의, 전체주의, 획일주의 다 주의를 하죠. 주의. 그런데 이 주의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현상을 설명해 놓은 어떤 개념이에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현상을. 그런데 이 주의 한번 갇히잖아요. 주의 한번 갇히면은 이 세상 끝까지 그것을 지키면서 그 주의만 가지고 해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문학의 적은 자본주의다. 인문학의 적은 자본주의다. 말이 되는 주의 그러면 일단 문장이 고급스러워져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 그런데 자본주의의 적은, 인문학의 적은 자본주의다.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문학의 친구는 사회주의. 인문학의 적은 주의예요, 주의. 그런데 자본주의에 갇힌 사람은 모든 것을 자본주의로 해석하고, 사회주의에 갇힌 사람은 모든 것을 사회주의로 해석해. 자본주의에 문제가 등장해도 자본주의를 고집하고, 사회주의가 현장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고도 사회주의를 죽어라고 고집해. 한번 특정한 관점에 갇히면 이 특정한 관점은 죽을 때까지 바꾸지 않으려 하는 이 태도는 마치 말 달리듯이 세차다. 그런데 한번 이 관점에 갇히면 어떻게 돼요? 서로 그걸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물과 서로 다투고 하는 것이, 그게 이르러 한 번 특정한 관점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 이렇게 살면 애써 수고해도 얻어지는 것이 없고 소득이 없고. 왜 소득이 없어요? 모든 주의는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요. 어떤 주의도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요. 이 세계는 주의의 세계가 아니라 변화하는 모든 것들의 세계예요. 변화하는 모든 것들에 관해서 한순간에 한 특정한 유형으로 주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주의를 끝까지 지키고 있다면은 세계는 아무 상관없이 변화해 가고, 자기는 저 뒤쪽에 동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의에 갇힌 사람은 지성이 작동을 하지 않고 자기 지성과 지력을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성과 지력을 감추고 주의만 작동시키기 때문에 그 주의로 해석되는 세상을 전부의 세계로 착각하고 자기는 지치고 낡아가는지를 모른다. 그렇지만 그런 애써서 수고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할수록 자기는 고갈돼서 나중에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현대 사회에서 특정한 어떤 관점에 갇히는 거, 이거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화를 할 때 그것은 자본주의와 맞지 않아. 이런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살아있다면은 세계를 보거나 대화를 할 때 주의를 사용하지 않아요. 현상을 놓고 그 현상 자체를 말해. 주의는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유형의 모습을 주의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해서 지금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데 도움을 받는 거지, 그 주의를 가지고 지금 이 세계를 재단하거나 평가하는 일을 하는 것은 매우 낡은 행위다. 그건 뭐냐?
세계에 대해서는 폭력이요. 자기에 대해서는 고갈을 자초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거는 혁명 정신에 맞지 않아 라고 말을 하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러이러한 일은 이래서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자본주의적이야. 이거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있어. 우리는 어떻게 개선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돼. 이거는 바보들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세상을 만들어야 돼. 그거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해진 일정한 틀에 갇힌 생각에 갇혀 있으면은 인간은 고갈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생각에 갇히면은 그것을 자기의 스승으로 삼아. 그것을 자기의 스승으로 삼아서 그것이 시키는 대로 해요. 자, 그것을 이 특정한 생각에 갇혀서 있는 어떤 사유, 생각의 태도, 특정한 관점이나 관념, 그것을 장자는 성심이나 성견으로 표현해요. 우리 사회에 한 가지 좀 부정적인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정적인 흐름은 무조건 이건 이 자본주의를 나쁘게 말하면은 깨어 있는 지성같이 보이는 이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어떤 주의를 가지고 세상을 본다 하는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 그런데 생각이 짧으면 그런 사람들이 멋있어 보여. 멋있어 보여.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주의를 가지고 덤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 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구체적인 현상 하나하나를 말하는 사람은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주의를 가지고 세계를 재단한다. 그는 되게 지력이 약한 사람들이 그래. 왜 그러냐면은 어떤 주의를 가져버리면은 세계를 볼 때 그것 자체로 보려는 이 사유 활동, 의식 활동을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주의라는 어떤 특정한 관점이 갇히면 생각을 안 해도 돼. 생각을 않고 그것이 해석이 돼요. 그런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봐요. 자세히 들여다.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의 의식의 높이는 어떤 의식이 더 높은 의식이냐 하는 거는 가만히 생각해 볼 줄 아는 의식이 높은 의식이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의식은 낮은 의식이에요. 그런데 자, 앞에서 우리가 간단히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죠. 지구는 평평해요, 둥글어요?
지구는 평평해요, 둥글어요? 지구는 감각과 본능으로 보면 평평하고 지적으로 보면 둥글어요. 이 말을 다르게 설명하면 지구는 감각과 본능에 맡겨서 보면 평평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둥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이라는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본다는 말이에요. 감각과 본능은 생각의 수고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는 일은 수고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수고가 들어가요. 어떤 주의를 정해놓고 그것으로 세계를 본다, 평가한다, 해석한다 하는 것은 생각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계를 독립된 시선으로 자세히 본다. 그 말은 생각하는 수고를 한다는 뜻이에요. 주의를 가지고 세계를 보면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의를 가지고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연료로 사용해서 구체적인 세상을 자기 눈으로 독립적으로 접근한다. 그것을 뭐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는 것을 좀 더 세게 하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우리가 관찰이라고 그래요. 그걸 관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관찰을 못하느냐? 그건 뭐냐? 생각이 없기 때문에. 관찰을 하면 생각하는 수고를 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수고를 하면 과학적 삶을 사는 것이고, 생각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본능적, 감각적 삶을 살게 된다. 자, 그러면은 감각적 세계를 사는 한, 혹은 지적으로 살지 못하는 한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한, 이 사람의 삶은 고갈된다.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여기에는 생각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신념을 지키는데 마치 말을 달리듯 세차게 한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은 고갈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일, 지적으로 사는 일, 관찰하면서 사는 일,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한 번 특정한 관점에 갇히면 인간은 딱 거기까지일 가능성이 크다. 딱 거기까지일 가능성이 있다. 그 이상의 삶은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과거에 갇히겠어요? 미래를 열겠어요? 과거에 갇히죠. 과거에 갇히죠. 그래서 과거를 살아. 과거를 사는데, 과거를 사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더 동의를 하겠어요? 미래를 사는 사람한테 더 동의를 하겠어요? 미래를 사는 사람한테 더 동의를 하죠. 근데 과거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또 동의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소리를 크게 하고 팔뚝에 근육을 세우고 눈에 핏발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세계와 자기 자신의 삶은 고갈된다. 자, 무릇 사람은 특정한 관점에 갇히면 그것을 스승으로 삼는다. 그것이 시키는 대로 한다. 일정한 성견에 따라 그것을 스승으로 삼는다면 누가 스승 없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 성견 없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다 성견을 갖고 있다. 성심 속에서 산다 그 말이 다. 삶이 지치게 느껴지는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밝고 환해요? 우리는 성견에 안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갇혀 있기 때문에. 자. 어찌 눈앞에 차례로 나타나는 감정을 판별하는 현자라만 스승을 갖고 있겠느냐. 바보한테도 스승은 있는 법이다. 그런데 마음이 성견이 없는데 시비의 판단이 생긴다 하면 오늘 월나라로 떠나 어제 거기에 도착했다는 말과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비 판단이 있다는 말은 성견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시비 판단에 빠져 있다는 말은 성견에 갇혀 있다는 말이에요, 성견에 안 갇혀 있다는 말이에요? 갇혀 있다는 말이에요. 성견이라는 것은 기준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기준을 갖는다. 기준을 갖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있다고 한다면 비록 우임과 같은 뛰어난 인물이 나온다 해도 도저히 그것을 알 수 없으리라. 하물며 이 내가 어찌하랴. 그러니까 인간은 특별하지 않으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견에 갇혀 있다. 성견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견에 갇혀 있으니까 처음에 만날 때는 그렇게 온 마음을 다 주고 좋은 것 같아도 일주일만 지나면은 이제 뭐래요? 안 좋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걔는 되겠더라 안 되겠더라 하는 말부터 온갖 갈등의 씨앗이 생기게 된다. 그거 다 뭐예요? 보여지는 대로 보는 거예요? 봐야 하는 대로 보는 거예요? 봐야 하는 대로 보는 거예요. 봐야 하는 대로. 그러면은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으면 봐야 하는 대로 보고 사는 수밖에 없다. 보여지는 대로 볼 수 있으려면 온갖 감정과 성경과 가치관과 기준에 갇힌 나를 격려하면서 살려야 되겠어요?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걸 죽여 없애버려야 돼요. 죽여 없애버려야 돼요. 그거를 장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오상아라고 표현한 게 그걸 오상아, 죽여 없애버려. 오상아,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다. 자기 목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없애버려야 되겠다. 자, 내가 좀 말은 과격하게 하지만 그 말이 그렇게 차가운 말은 아니죠. 자, 이게 이제 앞에서 왜 우리가 오상아를 말했는지 알겠죠? 오상아. 왜 오상아를 말했느냐? 인간은 특정한 관점에 갇히는 존재다. 특정한 가치관에 갇히는 존재다. 똑똑한 사람만 특정한 관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보들도 특정한 관점을 갖는다. 누구나 특정한 관점과 가치관에 결탁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은 어떤 소득도 없이 지쳐서 나중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지경이 된다. 이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은 특정한 관점과 가치관의 결탁으로 되어 있는 나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 그 죽임을 통해서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물어야 되느냐? 그건 뭐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나요? 이 슬픔이 나요? 이 명예가 나요? 이 자리가 나요?
네 누가 진짜 나인지를 나한테 물음으로써 나한테 나를 고갈시키는 나를 하나하나 제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진짜 나에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이제 여기서부터 좀 이제 보죠.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것은 새 소리들하고는 다르다. 말에는 항상 어떤 뜻을 담는다. 그러면 그 말이 특정한 뜻이 담겨 애매하다면, 그 뜻이 애매하다면 그럼 말을 했다고 할 수 있는가,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 말에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런데 도는 그런 상대적인 진실, 뜻, 어떤 구별되는 뜻들, 상대적으로 해석되는 그런 의미들을 초월해서 도가 존재한다. 도가 존재한다.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이 나요. 자, 도는 우리가 말하는 보통 상대적인 진실이나 허위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한 것인데, 왜 도는 무엇이 가리고 있길래 도는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 무엇을 가리고 있는 게 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일까? 지금 이렇게 이제 묻고 있어요. 그렇다자 도는 어디에 가려 있느냐? 도는 어디에 가려져서 참과 거짓이 나오는가? 참과 거짓이 나오는가? 도는 어디에 가렸냐? 도는 소성. 그 다음에 어느 말의 의미는 어때요? 영화. 도는 어디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참과 거짓이 있게 됐는가? 도가 감춰져 있지 않으면 참과 거짓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단 말이야. 참과 거짓이 없다는 말이야. 참이고 거짓이고 없다. 그런데 도라는 것이 어디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감춰져 있어서 인가? 그다음 말의 뜻, 말의 진정한 의미. 인정한 의미는 어디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나타나는가? 옳고 그름이 나타나는가? 근데 도는 어디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참과 거짓이 드러나냐면은 작은 성취, 소성, 작은 성취, 혹은 작은 관점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진위가 생기고, 말의 뜻은, 진정한 의미라는 것은 꾸밈에 감춰져 있어가지고 말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지적하고 갈 일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면 도, 그러면은 만물의 생성 변화에 관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 갑자기 참과 거짓의 문제와 관련이 되죠. 그러니까 도가 어디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물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가? 물건들이 왜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도가 어디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참과 거짓이 등장하는가? 이 말은 뭐예요? 이거는 우주론이나 존재론이라기보다는 인식론적 문제와 가깝게 됐죠. 갑자기 도가 삶의 문제와 연결이 되죠.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라고 하면은 우주의 생성 변화와 관계되는 것, 그러니까 만물, 삼라만상과 관계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참과 거짓의 문제로 갑자기 바뀌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게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도는 이 중국 철학사에서는 아주 도라는 것은 핵심적인 범주예요.
핵심적인 범죄. 여러분들 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도는 무엇을 극복하고 나온 범죄예요? 천명을 극복하고 나온 범죄예요. 자, 천명을 극복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천명을 극복했다는 말이 함축하는 건 뭐예요? 인간이 생각하겠다. 생각을 통해서 무엇으로부터 이탈해요? 신으로부터 이탈해죠.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도라는 범주가 출현했다. 그 말은 동양에서는 처음으로 인간이 생각하겠다. 생각하기 전에 인간은 뭘 했어요? 믿었어요. 생각하기 전에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던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소위 철학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인간이 처음으로 신으로부터 이탈해서 독립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독립. 그러니까 이 도라는 범주에는 동양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혹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 도라는 범주를 가지고 생각을 시작한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노자, 공자, 묵자. 이 세 사람이 최초의 문학자예요. 철학자. 뭔 학자예요? 철학자. 그러니까 인간한테 철학이 대두됐다. 이 말은 인간이 독립하게 됐다. 인간이 생각하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도라는 그러니까 공자가 됐든 노자가 됐든 묵자가 됐든 초기에 중국의 선각자들, 앞서 깨달은 자들, 이 철학자들은 다 도를 실현하는 세상을 꿈꾼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도라는 범주를 공자는 그렇게 깊이 천착하지 않아요. 이상적인 삶의 형태 혹은 어떤 인간성이 가장 실현된 세상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이보다는 더 자세히 했지만 그런데 도라는 범주를 전체 자연세계의 한 원리로 제기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 철학자가 누구예요? 노자. 그러니까 노자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사상 계열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도가라고 그래요. 도가. 묵자도 도를 이야기하고 공자도 도를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을 도가라고 하지 않아. 노자 계열에 있는 사람들만 도가라고 그래요. 도가.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도를 세계를 설명하는 본격적인 장치로 사용한 사상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이야기할 때는 도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노자에서 도는 뭐냐? 노자가 볼 때 이 세계는 유라고 설명할 수 있는 영역과 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주역을 쓴 사람은 이 세계는 여성적인 영역과 남성적인 영역으로 나뉜다. 여성적인 영역과 남성적인 영역의 관계로 이 세계는 변화, 발생, 소멸하는 과정을 갖는다. 이것이 주역의 기본 생각이에요. 주역의 기본 생각은 이 세계를 일단 여성적인 부분과 남성적인 부분으로 나누고 여성적인 부분과 남성적인 부분의 관계로 이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여성성이 제일 응집된 존재가 여자고 남성성이 제일 응집된 존재가 남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자도 남성성과 여성성이 섞인 존재고, 남자도 여성성과 남성성이 일정한 비율로 섞인 존재다. 이것이 주역의 세계관이에요. 자, 이해하셨죠? 이것과 달리 노자는 이 세계를 두 영역으로 나누는데 여성성과 남성성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유의 영역과 무의 영역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노자는 이 세계는 유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과 무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먼 기줄처럼 웃지 말고 대답하세요. 먼 기줄처럼 새끼줄처럼 꼬여서 존재한다. 유의 영역과 무의 영역이 먼 기줄처럼 새끼줄이란 이게 이 모티브는 이 노자 도덕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자는 이 일이라는 개념을 글자를 어떨 때는 도를 대신하는 글자로 사용해요. 한일자 일. 이거를 도를 대신하는 글자로 사용해. 그러면 이 일은 새끼줄로 만든 일자예요. 스테인레스 젓가락으로 만든 일이에요. 새끼줄처럼 말해. 일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두 계열이 꼬여 있는 일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에요. 스테인레스 젓가락은 두 계열이 없어요. 그냥 일이요. 그런데 노자 안에서 나오는 일이라는 글자는, 즉 도를 대신한 일이라는 개념은 스테인레스 젓가락 같은 일이 아니라 새끼줄로 꼬인 일이다. 자, 그런데 노자는 이 유의 계열과 무의 계열이 새끼줄처럼 꼬여서 이 세계가 있다 라는 이 말을 도라는 글자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도라는 글자로 표현한다. 도라는 것이, 도덕경 안에는 도라는 것이 어떤 근원이나 본체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라는 것은 이 유와 무라는 두 계열이 새끼줄처럼 꼬여서 존재한다는 이 사실에 붙인 기호 내지는 글자예요. 그러면 이 세계는, 여기서 지금 제 말을 주의 있게 들으세요. 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세계에는 유와 무가 새끼줄처럼 꼬여서 존재하는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도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도는 근원이에요? 기호예요? 기호예요. 이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최진석이 네가 해석한 거 아니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 정인재 선생님은 나한테 글자가 써진 대로 해석해라. 그 도덕경 안에 그런 기절이 나와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빨간색으로 쓸 거예요. 억지로 거기다가 글자를 붙여서 도라고 한다. 얘 거기다가는 어디냐? 유 계열과 무 계열이 새끼줄처럼 꼬여서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에 글자를 붙여서 도라고 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거기다가 도라는 글자를 걸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근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식, 이 존재 형식, 존재 원리에 붙은 간판이에요. 심볼. 그것을 도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근사지심,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굳은 마음은 굳은 마음은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도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이나 여러분들이 믿었던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믿어야 돼요. 자, 그게 어떤 것도 되느냐. 음양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동양 철학을 이해할 때. 주역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음양. 이름, 일양, 지위도. 이름, 일양, 지위도. 한 번은 음하고 한 번은 양하고. 즉, 음과 양이 서로 섞여 있는 것. 음했다, 양하고 양했다, 하가 섞여 있는 것. 그것을 도라고 한다. 도라고 한다. 근데 이것도 주역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도가 있고, 도의 운동 형식, 내지는 존재 형식이 음과 양으로 나뉜다. 자, 그러면은 도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존재하고 그것의 두 속성이 음과 양이 되죠. 도의 속성이 음과 양이 돼요. 이런 이해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 정인재 선생님은 써진 대로 읽어라 그러셨어요. 써진 대로 읽으면 뭐냐?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한 그것을 가리켜서 도라고 한다. 그러면은 한 번 음하고 한 번 이 세계에는 이 세계 실제로 있는 것은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한 사건이 있어요. 도가 있어요. 사건이 있는 거, 사건.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한 사건이 있는 거. 이 세계에 있는 것은 도가 있어요. 음양이 있어요. 음양이 있어요. 음양. 음양. 여러분들은 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음양하고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유무하고 상관이 있어요. 직접적인 관계가. 아, 유무의 덩어리구나. 이 말을 말할 때마다 유무의 덩어리구나. 유무의 덩어리구나. 새끼줄처럼 꼬여있구나. 이 말을 하면 말이 너무 기니까 도구나. 도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음과 양의 조합물이에요. 나무도 음과 양의 조합물이.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다 음과 양의 조합물이야. 음과 양의 조합물이구나. 음과 양의 조합물이구나 하면은 말이 복잡해져. 그러니까 그거는 도구나. 도구나. 자, 도가 존재하려면, 도가 존재하는 것이라면은 이 문장은 이렇게 써 있으면 도는 존재하는 거야. 이름, 일양, 위지도. 이러면은 도가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는 도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글자가 지위로 되냐, 위지로 되냐 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요. 자, 노자에 있어서 도는, 노자에 있어서는 있는 것이 아니다. 있는 것은 뭐예요? 유와 무의 관계성. 유와 무의 상호 의존성.
실제 하는 것은 유와 무의 상호 의존성만 존재해요. 유와 무의 상호 의존성만 존재하는 이 사실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도라고 그래요. 이 세계는 음과 양의 뒤섞임만 있어. 음과 양의 뒤섞임만 되어 있는 이 사실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도라고 하는 거예요. 도가 있고 음과 양의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계는 음과 양만 있다. 세계의 구성 원리는 음양이지 도가 아니다. 아니다. 자, 이것이 이제 노자의 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음약 저기까지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도라는 것은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 먹었다 하는 것을 개괄하는 하나의 심볼이라 글자지. 그것이 세계의 어떤 정신이나 물질 같은 실체로 근원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자의 도를 말해야 되는데 다시 시작하면은 어중간히 끝날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장자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